변호사로 믿고 있는데 변호사 아니면 누굴 믿겠습니까? 근데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면 쓰겠습니까? 변호사는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 서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변호사가 사기를 치는 느낌? 합법적인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변호사란 사회적 위치 때문에 당연히 믿었기 때문에 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쪽 출구에는 엄청난 광고가 있네요. 엄청난 광고. 정관 변호사님 총괄 배정해드릴 거고요. 형사 전문 변호사님으로 좀 저희가 배정해드릴 거예요. 처음 변호사 상담에 갔는데 정관 출신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쪽으로 마음이 쏠린 거죠. 변호사님! 변호사님! 왜 도망가세요, 변호사님? 광주광역시 덕흥동. 농사 준비가 한창인 마을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일하시는데 전투기가 자꾸 이렇게 다니는데 안 시끄러우세요? 시끄럽죠. 그러려고 그런 거죠. 마을 위를 지나는 것은 민간 항공기가 아닌 군용 전투기. 지속적인 노출 시 청력 장애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전투기의 소음은 심각합니다. 이전이 빠르겠는데. 전투기가 마을 위로 자주 지나다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래도 마을에서는 제일 높은 위치죠. 차 다니는 데 있죠? 예. 그 바로 옆에가 기입니다. 비행장. 저기 비행장이에요? 예. 지금 차들 다니고. 바로 얻는 거 뒤편으로 차 뒤에 다니는 거가 비행장입니다. 마을에서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광주공항. 일반 여객기와 공군 전투비행단이 공항 활주로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소음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967년 비행장이 생긴 이래 평생을 소음 속에서 살아왔다는 마을 주민들. 밤에는 좀 조용할 때도 있고 올 화요일 날 비행기가 엄청 떠. 지글지글지글지글해. 새벽에도 떠요? 예, 새벽에도 뜨고. 테레비를 못 반잡게. 어떻게 시끄럽더니 아주 테레비가 못 올 때 가면 화면이 왔다 갔다 해. 전화기도 못 받아 진짜. 먹쟁이가 돼갖고 쿵쿵쿵쿵쿵쿵 해보면 여기서 징징징징 소리가 막 나요. 그냥 몇 대씩 가본다니까. 맞아. 소름 끼어서 못 찾아. 여기 울레버려 다 이렇게 못 찾아. 지금도 봐요. 여봐요. 문제는 소음뿐만이 아닙니다. 1991년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하고 어린이 2명이 부상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마을의 그때 사고 비석이에요? 34년 전 일이지만 그날의 충격은 여전합니다. 우리 집에 마루에가 아주 구멍이 뚫어져 갖고 있고 이제 불이 나버렸죠. 오면 저기 갖고 장독 같은 것도 다 깨져버리고 아주 옆에 사람들도 피해를 많이 봤지요. 전투기 소음과 사고 위험에 고통받던 주민들은 지난 2019년 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매년 그 당시만 또 군 소송 전문 변호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진행된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김모 변호사가 이 부분을 이제 시작해서 우리 덕흥동뿐만 아니라 강주 군공항 그 인근 마을 주민들까지 거기다 사건을 수임하고 이분이 거기다 허다시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주도로 진행된 소송은 4년 만에 화해 권고로 끝났고 마을 주민 283명에게 총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70대, 80대가 대부분이에요. 소송에서 이제 판결 나면은 국방부 공군부대에서는 변호사한테 통장을 일괄적으로 돈 지급을 합니다. 3분의 2억 정도는 주민들의 지급을 했고 통장으로, 그리고 이제 3분의 1 정도는
지금 지급이 안 된 실정입니다. 어쨌든 받을 돈은 한 7,700 정도 되네요. 네, 그러죠. 배상금을 수령하고도 주민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김 변호사. 피해 주민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고령층으로 배상금 지급이 시급합니다. 이제 사람이 안 사는 데죠. 주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김 변호사는 차일피일 배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작성을 썼네. 2024년 11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네요. 네, 맞습니다. 13일까지 지급할 약속한 시간까지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자 주민들은 김 변호사를 횡령죄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에서 고소하고 강주 변호사의 진정을 넣으면은 또 자기가 명예기 때문에 금방 결정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 소재로 민사 소송, 또 이제 이분 집이 이제 그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압류 소송까지 같이 이제 넣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피해를 대변해 줄 거라 믿었던 변호사의 횡령, 허탈함과 배신감이 큽니다. 지급하지 않는 분도 변호사로 믿고 있는데 변호사 아니면 누굴 믿겠습니까? 근데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면 쓰겠습니까? 응? 하루 빨리라도 우리 주민들 한 편이라도 돌려주시면 고마울 뿐이지. 광주에서 30년 가까이 지역 변호사로 활동해온 김 변호사. 그는 왜 주민들의 배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일까? 김 변호사 지금 변호사님 가시는데 언제요? 아까 나 2시에 들렸다 가셨어요. 내일 나오세요? 가끔 뭐 일정 있으면 따로 개인 일정 있으면 안 나오셔서 그냥 변호사님한테 연락을 해보시고 오시는 거예요. 선생님 잘 안 나오나요 요즘? 한 번씩은 5분에 일반인 한 번씩 오는 것 같은데 거의 잘 안 오죠 지금. 직원 한 명이 지금 저 직원도 그만둘 거예요. 월세가 많이 밀려갖고 사람이. 아 밀렸어요 월세? 월세가 밀려서 이제 이 변호사가 월세를 못 내고 있어 5개월간. 금전적 문제가 있어 보이는 김 변호사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김 변호사님 되시죠? 누구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저 KBS의 이치봉 PD라고 합니다. 뭐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보도 다 돼버렸는데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변호사님. 예,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혹은 법원의 임명에 따라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을 우리는 변호사라 부릅니다. 변호사란 직무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 이외에도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되지만 우리가 만난 변호사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법적 도움이 절실해 변호사를 찾았지만 오히려 변호사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봤다 주장하는 의뢰인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문제의 변호사들을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 박은주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2년째 병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어머니를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만 관심이 휘고 있어요. 되게 중환자실 왔다 갔다 해요. 병명은 왔어요. 병명은? 며칠. 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움직이는 것은 물론 대화도 힘든 상태. 박 씨를 포함해 형제가 5이나 되지만 어머니를 돌볼 사람은 박 씨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는 자식이 많아도 다 지 앞가림을 못해요. 언니가 또 위로 한 명 있는데 뭐 거의 장애인 수준이고 우울증 걸려 집에 안 나가고 동생도 마찬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요. 엄마한테 그렇게 빌붙어서. 그래서 엄마가 수입이 없으니까 그냥 월세 나오는 그런 집 얻어갖고 살겠다고 그래서 간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70이 넘어서까지 자식들을 돌보던 어머니는 오래된 건물 한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유, 이 집인데. 어디요? 여기. 아 이거 지금 빨간 거요? 이 집 이 전체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사셨어요? 시간상은 모르겠어요. 거의 60년 산 것 같아요. 60년? 3년 전 재개발이 시작되자 어머니는 건물을 팔고
공인중개사의 소개를 받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5층짜리 건물을 샀습니다. 가족과 따로 떨어져 살던 박 씨는 어머니가 아프고 나서야 건물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건물 자체는 겉은 멀쩡한데 다 뭐 세금, 뭐 위층에 불법 증축을 해서 그 옥상에 이렇게 뭐 살게끔 해놨나 봐요. 그 벌금이 1년에 2번 나오는 것 같아요. 알고 보니 건물의 옥상과 1층에 허가받지 않은 주거 공간이 있어 1년에 한 번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불법 건축물이었던 겁니다. 저희 형제한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서 죽은 언니 딸 2명이 있어요. 걔네들은 좀 영리하고 똑똑해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이모들이 있어도 못하니까 너가 좀 도와달라고. 어머니의 병간호를 해야 했던 박 씨는 사망한 큰언니의 자녀인 첫째 조카를 어머니의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변호사를 알아봐달라 부탁했습니다. 박 씨의 조카가 인터넷으로 찾은 김모 변호사는 서류를 보자마자 소송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딱 보고서 이런 집을 20억에 사고 어우 막 이러면서 상이 왔다고 막 그 계약서 보면서 이거 100% 이긴다고.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 대한 착수금은 1,500만 원. 김 변호사는 승소 시 2억 원의 성공 보수도 요구했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사건 소를 취했네요. 원고는 사건을 취하고 피고인에 동의한다. 소송 및 조정 비용 각자 부담한다. 그 결론이 됐죠. 박 씨도 모르는 사이에 소송은 취하되어 있었습니다. 취하 사실도 변호사가 알려주지 않아 박 씨는 올해가 돼서야 소송 결과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지금 모르는 상태에 건조준이 끝났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 결과예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 내용 보면은 더 억지로 뭘 썼는지 서류에는 성년 후견이라고 같이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한 거죠. 내 동생 아무것도 모르는데. 소송 취하를 결정한 사람은 조카에 이어 어머니의 성년 후견인이 된 박 씨의 동생. 그녀는 변호사의 권유로 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그 저도 막 가가가 정신없이 서류 준비하고 뛰어다니고 해? 그리고 좀 의지를 했죠. 약간 좀 그래도 돈을 줬으니까 배운 사람이니까 이렇게 의지가 됐어요. 그래서 가면 가져오면 가져오라고 했는데 커피숍에서 치아장 하나 내더라고요. 하래 쓰래요. 치아되면 나머지 그 1,000만 원 그거 돈 있잖아요. 그건 언제 줬더니 그건 다음에 이러면서 넘기더라고요. 말도 빨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1,000만 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일에 대한 수임료들 지금 취하됐으니까 내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취하가 취소잖아요. 일을 안 했으니까 그거 달라 그 소리죠. 내 뜻은. 그 돈 1,000만 원은 어떡하실 거예요 했더니 그건 다음에 얘기해요 그러더라고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소송을 권유했던 김 변호사. 그는 왜 소송을 취하하자고 했을까? 안녕하세요. KBS에서 왔는데요. 원래 그 불법 구조물을 모르고 샀고. 그다음에 알고 샀어요. 고지했어. 계약서에도 다 써있어. 여기는 지금 불법 건축물인데 위반 건축물인데 한 달에 이제 70에서 75만 원 나오고 1년이면 한 8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필요하시면 이거를 그 철거해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비용으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 새 놓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냥 하셔도 됩니다라고 구두로 얘기하고 어머니하고 딸하고 다 있었고 거기도 위반 건축물이라고 써놨어요.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은 사전에 고지가 됐었고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승소 가능성이 낮아 소송을 통해 다투기 힘든 사안이던 겁니다. 이 물건을 저희가 사준 이 물건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걸 알면서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뭔지 변호사님들은 건수를 만드셔야지 그 수임료 받으시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실제로 김 변호사는 각종 소송과 건물 관리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340만 원. 입금시키라고 우리 조카가 입금시켰다고 일 마치고 보냈어요. 지금
옛집에 남아있던 전세금 3억 원도 소송을 걸어 3,300만 원의 성공 보수를 받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 집에 대해서 지금 처리한 일들이 하나같이 일같지 않은 일이야. 제대로 된 수수료는 왜 이렇게 많이 달래? 응? 말이 돼? 그리고 얘들 스타일을 보니까 돈이 될 거가 만들어 일을. 그래가지고 주인한테도 뭘 받고 서류를 엄청 달라들어가지고 해가지고 그럼 3천만 가지는데 부가세까지 3,300 가져간 거야. 그래서 내가 영수증을 받아야지. 야 영수증 어디 갔어? 영수증을 받아야지. 안 줘요 이래. 수임료 영수증도 받지 못한 박 씨는 김 변호사를 현금 영수증 미지급으로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박 씨의 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성공보수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박 씨 어머니의 건물에 가압류를 건 상태입니다. 소취하로 끝난 소송에 성공보수는 합당할까? 소송의 취하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는 노력을 투입을 하면서 사건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의뢰인이 임의로 소송을 취하하고 싶다. 그리고 임의로 청구를 포기하겠다. 이제 이런 경우를 승소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또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소송 취하를 희망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게시된 위임 계약서상 승소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보수금을 2억을 우리 보고 지불을 하라고 하는 거는 과도한 것 같다. 저는 변호사한테 맡기면 일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달리는 대로 돈 다 마련해갖고 주고. 근데 아니에요. 근데 완전 처음 봤어요. 이렇게 사기당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사기당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문제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다가 피해를 봤다 주장하는 의뢰인들은 더 있습니다. 2년 전 새 자동차를 구입하려다 문제가 생겨 변호사를 찾게 됐다는 정찬호 씨. 제가 그냥 자동차 인도 계약이었고 계약을 이행을 하지 않아서 변호사가 피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 변호사가 이거는 80% 승소가 있다 하고 했었고 그날에 바로 저랑 동의도 없이 소송이 진행이 되게끔 했습니다. 소장을 제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상담 당일 수임료를 현금으로 입금한 직후 받은 소장은 단 2장. 이게 저 400만 원 내고 받은 소장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김 변호사는 수임료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지급하지 않았고 정 씨가 이를 요구하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탈세를 의심한 정 씨는 수임료 환불을 원했지만 김 변호사는 묵묵부답,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380만 원을 현금 영수증 하는데 38만 원을 달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또 세무사 자격증도 있어서 당연히 현금 영수증 발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약서에서 없었던 갑자기 부가가치세를 얘기를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부터 좀 이상하다고 느꼈고요. 정 씨는 결국 재판을 통해 수임료의 일부를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380만 원을 받고 나서 일을 하지 않고 잠수를 타고 있다라는 주장이었고요. 그게 158만 원이 인정이 됐는데 228만 원 미분승소로 제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고도 계약서와 현금 영수증을 주지 않는 김 변호사. 신고하는 의뢰인에게는 보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현금 영수증 신고를 했더니 저를 보복을 하셨어요. 물론 다른 분들도 고소를 당하셨지만. 김 변호사의 현금 영수증 미발행을 신고한 최지혜 씨는 얼마 전 통장 5개를 모두 압류당했습니다.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는 다름 아닌 김 변호사. 이게 지금 국민은행 기업은에 다 걸려 있네요. 네. 5개인가 6개인가를 걸으셨습니다. 1년 전 끝난 소송에 성공 보수를 받지 못했으니 통장을 압류한다는 건데 정작 소송은 이기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계속 원고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이분도 이긴 내용이에요. 원고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 마지막에 보면 내용이 다 그렇거든요. 법적으로 상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변
있어요. 근데 상대가 항소해서 실제적인 이익을 받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익이 없어요. 지금 저한테 걸은 그 가압류가 성공보수를 달라고 하신 것이더라고요. 얘기 안 하셨다고. 갑작스러운 성공 보수 요청에 사건 수임 당시 받지 못한 계약서를 재차 요구했지만 안 된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계약서를 왜 안 주시는지를 잘 몰라서 계약서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복사해서 드렸다고만 하고 분실한 건 네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안 주셨어요. 의뢰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계약서를 김 변호사는 왜 주지 않는 것일까? 계약서를 안 준다는 것은 계약 위반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입증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계약서를 안 주는 그 순간부터 이분으로부터 훌륭한 조력을 도움을 제공받을 기대가 없어지는 거겠죠. 피해를 호소하는 의뢰인들에 대해 김 변호사는 어떤 입장인지 서초동 법원 앞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인데. 아니요. 맞잖아요. 아닌데요. 제가 보고 왔는데. 아닌데요. 변호사님 맞잖아요. 아닌데요. 김 변호사님 맞잖아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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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도망가세요, 변호사님? 황급히 자리를 피한 김 변호사가 향한 곳은 법원의 한 건물. 변호사님. 건물 앞에서 김 변호사가 나오기를 한참 동안 기다렸지만 결국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은 되지 않고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상으로 연결됩니다. 의뢰인들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어떠한 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돌아다녀봐도 변호사를 상대로 싸우는 건 다들 어렵다고 하시고요.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이런 사회적 직업 윤리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제 피해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않아도 될 소송을 하게 하고 불성실한 변론으로 의뢰인들에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문제의 변호사들. 대한변호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문제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2012년 35건에서 2024년 206건으로 크게 늘어 약 6배가 증가했습니다.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매년 1,700명이 넘는 변호사가 배출되는 상황. 한정된 법률 시장 안에서 변호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은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왔습니다. 지난 4월 14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신규 변호사의 수를 줄여달라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생계가 막막한데 이러한 사명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로 인한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모두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며 사법 불신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2배 가까이 늘면서 포화 상태가 된 변호사 시장. 신규 변호사 수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제가 변호사 번호가 10,000번대입니다. 제가 2014년에 변호사가 됐는데요. 변호사가 100년 동안에 10,000명을 뽑았습니다. 지금 이제 4만 명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변호사 업계는 빈익빈 불구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바쁜 데는 엄청나게 바쁘고 바쁘지 않은 데는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0.9건 이하를 수임을 하는데 그것도 한 명은 몇십 건을 수임하고 많은 분들은 한 건도 수임하지 못해서 평균이 0.9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변호사 35,000명 시대. 지방 법조계의 분위기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 로펌들이 지방까지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수백 명의 변호사를 영입해 각 지방의 사무소를 운영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이 등장한 겁니다.
순간의 방심이 참극으로 이어집니다. 불법 촬영을 하는 순간 당신은 성범죄자입니다. 곳곳에서 해당 로펌의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써져 있네. 여기 법무법인. 멕시코 법무법인 KNN 영화의 전당으로 가실 분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로펌이 기존의 대형 로펌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상업 광고를 많이 함으로써 이제 법률 소비자를 많이 유치하고 또 법률 소비자를 광고로 유치할 수 있다 보니 어떤 서울이라든지 한 지역에만 사무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게 되는 이제 보통 이런 영업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법무법인을 네트워크 로펌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특정 지역에 하나의 사무실을 두고 성장했던 대형 로펌들과 달리 네트워크 로펌은 각 지역마다 별도의 사무소를 두고 사건들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로펌의 공격적인 홍보는 지역 변호사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얽혀있고 변호사들이 무슨 골목 상권이냐 하겠습니다만 저희 사무실도요 어떻게 보면 뒤에 골목이고 좀 더 이제 지역 밀착형 영업을 하고 있는 변호사님들에게 어떤 그렇게 이제 각 지역에도 일거너 마케팅을 하는 부분은 또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포털에서의 광고 집행 방식이 키워드 입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많은 마케팅 비용을 지불한 회사가 지정한 키워드가 먼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전문 분야를 검색하든 뭐 어떤 지역을 검색하든 사실은 무조건 네트워크 범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변호사가 필요할 때 사람들은 주로 검색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은 이 사이트에 고액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로펌 이름을 상단에 노출시켜 다수의 사건을 수임한다는 겁니다. 변호사 관련된 키워드는 요즘 한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고객이 제 사무실 한번 클릭할 때마다 제 통장에서 10만 원씩 빠져나갑니다. 100번 클릭하면 1명 정도가 손님이 되거든요. 일반적인 키워드 광고는요. 그러면은 클릭 한 번당 10만 원씩 빠진다고 하면은 100번 클릭하면 1000만 원이 광고비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고비를 많이 쓰는 데는 한 달에 예전에는 뭐 1, 2억 쓰면 많이 쓴다 그랬는데 요즘은 뭐 한 30억씩 몇십억도 쓴다고 제가 소문을 듣긴 들었습니다.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네트워크 로펌들. 문제는 이 로펌들이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네트워크 로펌들은 과장 광고와 잘못된 영업으로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무슨 이혼 전문 법무법인이라는 식으로 과장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최고, 뭐 1등, 뭐 소비자 만족도 뭐 1위 수상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과대 광고 문구를 통해서 다른 변호사들과의 비교 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 법무법인은 홈페이지상에 분사무소를 마치 개설하고 거기에 주재 변호사들이 상주하는 것처럼 과장 허위 광고를 해서 과태료를 고액의 과태료를 받은 사례 등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역 사무소를 늘리고 인터넷 광고에 집중한 몇몇 네트워크 로펌들은 업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네트워크 로펌들은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을 영입한 뒤 이 사실을 적극 홍보합니다. 전관 변호사는 과연 도움이 될까? 청주에 사는 김민지 씨는 2년 전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을 방법을 이제 은행 직원이랑 얘기를 하다가 은행 직원이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아라고 한 거죠. 저한테 대신 받아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6개월 얘기했어요. 6개월 안에 돌려주겠다. 지인을 믿고 억대의 대출을 받아주었지만 대출 이후 지인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검색하던 김 씨는 한 네트워크 로펌에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네이버에 변호사 검색했을 때 제일 상단에 떴고 그래서 주말에 연락을 했는데도 거기서는 답이 왔어요. 제가 이거 얘기를 다 하니까 그 사기로 이제 넣을 수가 있다. 정감대우로 받게 되면은
금액은 1,800만 원이고 그게 아니면은 1,100만 원이다. 그냥 700만 원 더 주고 형사 사건이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럼 내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겠다.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김 씨. 상담 당일 사건 위임 계약서를 썼고 수임료 1,800만 원은 현금으로 입금했습니다. 아, 두 분이 나눠서 입금하셨네요? 1회 한도가 1,000만 원이어가지고 그렇게 상담이 끝나고 나서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전관 출신 변호사 3명을 선임을 했다. 2명은 서울 사람이고 1명은 청도 사람이다. 화상 면접처럼 화상 영상 상담을 하자.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간 거죠. 하지만 일주일 뒤 화상 면담은 취소됐고 전관 변호사는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 제가 거기 찾아가서 그냥 환불을 해달라. 이렇게 뭐 약속도 제대로 안 잡고 제대로 안 지키는데 뭐 그 변호사들도 그 사건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나한테는 이 사건이 중요하다. 그래서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아마 자기네들은 환불이 안 되고 본사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서 잘 얘기를 해보더라도 의원님 뭐 3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일 겁니다. 의원님한테 그러면 그거는 뭐 아예 뭐 3,400만 원을 준다고 3,400만 원을 돌려드린다고 해서 의원님한테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니실 것 같아요, 의원님. 저는 어쨌든 협의를 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냥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만 하시니까 도정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통보지. 그게 예상으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제가 그러면 한 20% 정도는 얘기를 해가지고 승인 받아볼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한번 해봐 드릴까요? 한번 해보고 나서 연락을 드릴까요? 네트워크 로펌 측은 계약서를 근거로 수임료의 20%만 환불해 줄 수 있다는 입장. 근데 저는 3일 동안에 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상담 그거 예약만 하고 화상 면접도 계약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해가지고. 김 씨가 방문했던 네트워크 로펌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변호사님 좀 만나는데. 선생님, 저 KBS에서 왔고요. 근데 이게 변호사님 이건 착수가 안 됐는데 환불 조치가 왜 안 되는 건가요? 이분은 아마 상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을 다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양측 입장이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변호사님은 상담 안 하시잖아요. 본사 쪽에 물어보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네트워크 로펌의 본사에 김 씨의 환불건과 관련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네트워크 로펌 측은 인터뷰 대신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제가 진정 넣은 내역까지는 안 나오고 김 씨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환불 거부, 수임료 반환 거부에 관한 진정도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계약서에 환불 이제 불가 조항이 있으니까 그건 유효하다는 것이 이제 네트워크 로펌들의 주된 변명이고요. 환불 불가 조항이 보면 이제 법률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 그래서 이제 무효라고 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전향적으로 어떤 품위 유지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법적 분쟁을 보다 빠르고 유리하게 해결해주겠다고 홍보하는 네트워크 로펌들. 이들은 왜 환불에 소극적인 것일까? 제작진은 과거 네트워크 로펌에서 일했던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수행 변호사님들한테도 그런 공지사항이 내려옵니다. 의뢰인 환불 요청이 들어올 시 인사평가 마이너스해서 인센 자르겠다. 개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조금 해줄 건 해주고 이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 네트워크 로펌은 수입 루트가 주로 광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얼마든지 또 그냥 새로운 의뢰인 찾아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게 사실
네트워크 로펌의 독특한 운영 방식 역시 법률 소비자들의 불만이 생기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하는 마음에서 찍은 게 있거든요. 크게 이제 운영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있고 상담하는 변호사님들이 있고 저희 상담 전담 변호사님이라고 하는데 있고 수행하는 변호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운영, 상담, 수행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역할이 네트워크 로펌은 상담 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담해 사건을 수임받으면 사무소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 변호사가 사건을 배정하고 실제 사건은 수행 변호사가 수행하는 분업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제 운영하는 변호사님들은 최대한 상담 변호사한테 매출 무조건 끌어올리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상담 변호사님들은 매출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올려야 되는 압박감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안 될 사건들도 받을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의뢰인분들 입장에선 재판 담당이 진짜 변호사인지 서면 담당이 진짜 변호사인지 아니면 정관 변호사님이 진짜 변호사인지 모르니까 일단 누구한테나 연락해보는데 이제 서로 떠넘기기도 하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트워크 로펌에서 일했던 또 다른 변호사는 사건 수임 방식 또한 문제라 지적합니다. 결정적으로 좀 요새말 현타라고 하죠. 그게 본 게 있어요. 일단 의뢰인이 들어올 때부터 앉을 때까지 행세를 봅니다. 사람 행세를 이렇게 봐. 이건 좀 어렵다. 이렇게 상담 변호사가 약간 판을 깔아놓고 나가면 그럼 이제 코디가 거기다 이제 그 행색을 보고 뭐 3천, 4천, 5천 이렇게 불러버립니다. 그걸 매일 여러 개를 저랑 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병원의 성형외과 코디랑 비슷한 상담실장 같은 거예요. 근데 상담실장이랑 다른 거는 병원 뭐 피부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앞에 써붙여놨잖아요, 가격을.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이 시장이 남아있어요. 어떻게든 수임을 받는 게 목적이다 보니 위험을 축소하고 긍정적 결과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좀 이상하다라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아요. 성범죄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디가 무죄 주장 가능할 것 같다. 혹은 상담 변호사가 이건 무죄 주장을 한번 해드릴게요. 억울하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내 말을 들어주잖아요. 선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죄 주장을 하다가 부인하고 피해자 불러서 증언시키고 이러면 구속될 확률이 높아져요. 정확하게 구제해야죠. 이건 무죄 주장을 하시면 무죄 받을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근데 해보시겠어요? 근데 그 리스크가 구속되실 수도 있어요, 이러면. 이걸 다 고지를 해줘야 된다고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명 안 합니다. 그 설명을 하면요, 선임 안 하거든요. 이와 같은 영업 방식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을까? 제작진은 네트워크 로펌에서 일했던 변호사의 말을 토대로 비슷한 상황을 가정해 네트워크 로펌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대전 형사 전문 센터에 있고요. 성범죄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지금 카톡에 뭐 그냥 강간으로 나 생각해봤는데 강간으로 고소하려고 이렇게만 온 거예요? 다른 데 한번 전화해보긴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무조건 합의해야 되고 고소 들어가면 이거 무죄 나오기 되게 힘든다 그렇게 얘기해서 여기로 온 거거든요. 사실 그건 변호사가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인정하고 합의하는 건 변호사가 별로 할 게 없어요. 변호사가 할 역할은 이걸 고소하기 전에 끝내던가 아니면 고소를 했으면 무혐의로 불기소로 끝내버려야죠. 그게 변호사가 할 역할이지 상담부터 그렇게 의지 없이 말한다는 건 별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시작을 하더라도 열정적이지 않아요. 변호사가 설명 후 자리를 비우자 상담 직원이 수임료의 구체적인 가격을 제시합니다. 정관 변호사님 총괄 배당해드릴 거고요. 형사 전문 변호사님으로 좀 저희가 배당해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2,640만 원을 아니요, 이거 아니고 1,320. 1,300부터. 네, 확 줄여드리는 거예요. 저 카페 가서 머리 생각 좀 정리 좀 하고 내려가서 다시 올라올게요. 그럼. 근데 오늘 저희 만약에 결정해주시면요, 제가 이거 1,100까지는 받아오겠습니다. 오늘 결정하면요? 네, 지금 여기서 결정해주시면요, 제가 1,100으로 어떻게든 받아올게요. 제가 이건 약속드릴게요. 제가 쫄라서라도 받아올게요. 단순히 실적을 올리기 위해 소송의 위험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소송을 권유하는 것을 불법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법 여부를 떠나 변호사가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불성실한 변론으로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징계가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자식을 잃은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8년이나 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재판에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2년 전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변호사의 법정 불출석 사건. 2015년 학교 폭력으로 사망한 고 박주원 양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경의 변호사는 법정에 3번이나 출석하지 않아 패소했습니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위원회는 권경의 변호사에게 6개월 이상의 정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기대를 하지도 않았지만 6개월을 굉장한 중징계라고 얘기를 하는 변협한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변호사의 징계는 피해 의뢰인이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의결합니다. 변호사가 징계에 불복 시 법무부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권경의 변호사에게 내려진 최종 징계는 정직 1년.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징계 수위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변호사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변호사 단체가 자율정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변협이 동료 변호사를 징계를 한다는 것은 이해 충돌에 해당되는 점도 있고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또 비판도 있기 때문에 엄정하고 신속하고 엄격한 징계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11년 전 추정 60분은 의료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방송을 제작했습니다. 고등학생이던 아들을 뇌출혈로 떠나보내야 했던 아버지 김태현 씨. 김 씨는 병원 측의 과실로 아들 김기석 군이 사망했다 주장했습니다. 김태현 씨는 병원과 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오면 3시간을 제가 밝히기 위해서 3년을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매달렸었어요. A 의사 만나, B 의사 만나, 또 모르면 또 전화해.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변호사랑 또 의논해. 그래서 뭐 생업을 할 수가 없었죠. 아버지 김태현 씨를 11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의료 소송이 흔치 않던 시절 변호사를 구하는 것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그 서류를 주니까 자기는 이제 내과 전문의니까 이제 큰 대형 병원의 그 선배한테 물어보니까 사건을 물어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수임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사들도 보면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수임을 안 해요. 근데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그냥 수임을 하려고 그러면 잘 부탁한다. 그래서 이제 수임을 했죠. 의사 출신인 변호사를 어렵게 찾아 소송을 맡겼지만 병원 측을 상대로 한 첫 번째 소송은 패소했습니다. 담당 의사를 상대로 한 두 번째 소송 중 김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도 이제 소장을 제출한 다음에 계속 이제 상대방이 이제 누구 변호사를 누가 선임하나 이제 어떤 의료 전문 변호사 선임하나 궁금해서 이제 계속 들어갔는데 딱 뜨지 않습니까? 변호사 선임 딱 떴는데 김 둘이 떠요. 제 소송 대리했던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변호사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간 거죠. 왜 그거 했냐. 첫 번째 소송에서 김태현 씨를 변호했던 변호사 중 한 명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상대방 측 변호사로 선임된 것입니다. 결국 김태현 씨는 두 번째 소송도 패소했습니다. 패소 이후 김 씨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진정되지 않습니까? 그럼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제 그 서류를 보내주면은 이 친구는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반박을 다 해요. 근데 그 친구가 무슨 반박을 했는지 몰라. 거짓말해도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낸 다음에 5번인가 6번인가 추가 서류를 또 제출했어요. 또 법무부에 갔는데 법무부에 가도 또 법무부에서도 똑같아요. 변호사에게만 듣지 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서류 계속 내는 겁니다. 그냥.
해당 변호사에게 내려진 징계는 벌금 200만 원이 전부. 이 징계가 내려지기까지 3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3년 2개월 걸렸는데 네. 과태료 200만 원이에요? 네. 제 수임료도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 과태료 200만 원도 안 내겠다고 온갖 행동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매달리면서 끝까지 싸웠던 이유가 있나요? 아들이니까요.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요. 문제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또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걸까? 최종적으로 그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는 본인이 수용하거나 아니면 이의 신청이 기각되기 전에는 그 징계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협회가 징계 결정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제 징계가 확정되는 데까지는 짧게는 뭐 수개월, 길게는 수년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지만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법무부와도 지금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징계 그 이의 신청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 긴밀히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떠난 아들이 보고 싶을 때면 아버지는 매번 이곳을 찾아옵니다. 제가 이제 시계가 이제 약이 달 때쯤 되면 제가 이제 또 약을 바꾸고 했는데 13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잘 가고 있네요, 기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계를 보시는 거예요? 네네. 시계는 저렇게 아직도 저렇게 참 시계는 가고 있는데 기석이는 없고. 소송이라는 거는 사실 일반인이 평생에 한 번도 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이젠 소송도 이제 보니까 그전과 달리 전문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기석이 사건도 사실은 그 의사라는 전문직을 가진 변호사가 했습니다. 변호사는 무지 도덕적으로 상당히 모든 사회에서 존중을 받는 그 집단인데 이런 집단에서 이런 나쁜 변호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그 의뢰인에 대한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법조계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 법률 지식에 정통한 변호사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일 텐데요. 늘어난 변호사 수로 인해 업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와 소명까지 버릴 핑계는 되지 못할 겁니다.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해 억울한 국민이 생겨나지 않도록 정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으로서 그냥 이게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하는 것 같아요.